자, 이번 21대 대선 전국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 계시죠. 조갑재 TV의 조갑재 기자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를 2000년에 창간했는데요. 그 전에 1988년부터 이제 월간 말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월간지 업계에 아주 우뚝 서 있는 심층 취재 전문 기자가 이제 월간 조선의 조갑재 기자였습니다. 월간 조선 편집장 할 때. 네.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서 제가 기자들 앞에서 기자론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요청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월간 말지는 진보지, 월간 조선은 보수 매체였지만 뭐 성향과 이념은 달랐으나 심층 취재를 해나가는 모습, 맞습니다. 또 현장 취재를 해나가는 모습에서는 제가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기가 지금 오마이TV 스튜디오입니다만 저는 이제 월간 말지를 그만두고 오마이뉴스를 만들고 또 지금 오마이TV에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조갑재 선생님은 이제 월간 조선은 떠났지만 지금 유튜브 조갑재 TV를 통해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 55년째거든요. 제가 모든 형식의 언론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네요. 문화부 기자, 사회부 기자, 그다음에 월간지 기자, 그다음에는 인터넷 뉴스를 뉴스 인터넷 언론을 만들었거든요. 조갑재닷컴 1999년. 그다음에는 유튜브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또 방송에 출연하고 주간지에도 기사 쓰고 월간지에도 기사 쓰고 해가지고 그러시네요.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출발은 일간지였던 그렇습니다. 국제신문에서 국제신문.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모든 매체를 섭렵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일간지는 체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이제 초간지 초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이 공간인데 함께 해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그 말지 때 만난 이후에 좀 멀찌감치 이 오연호 대표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성장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의 중심적 언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45년생이시죠? 그렇습니다. 해방둥이. 만 80.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조갑재 TV에 하루에 몇 차례씩 막 생방송으로 올리더라고요. 세 분, 네 분 합니다. 세 분, 네 분 합니까? 그리고 조갑재닷컴에는 글을 쓰고 또 월간 조선에는 매달 하나씩 긴 글을 쓰고. 그러니까 조갑재 TV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봤더니 구독자 수가 51만 6천 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자 조갑재라고 저는 호칭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만 옛날 생각도 나고요. 본인을 규정한다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기자입니까? 논객입니까? 제가 명함에도 기자로 씁니다. 기자입니다. 그런데 논객은 이게 부른 사람 마음대로겠지만은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논객할 때 거의 객자, 손님 객자거든. 저는 손님처럼 어디 와가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항상 사건의 현장에 있던지 사람 만나고 해서 쓰는 거니까 이 기자라고 해야 됩니다. 논객하면은 조선조 그 사대부를 자꾸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근데 아까 제가 조갑재 TV를 봤더니 이렇게 그 편집의 포맷을 보니까 직접 촬영하고 그냥 편집도 직접 해서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핸드폰으로 합니다. 핸드폰의 키네마스터라는 그 편집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화할 때 보통 원고 없이 합니다. 하고 거기에 자막 달고 올리는데 보통 1시간 걸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스튜디오도 있겠지만 댁에서도 하는 듯합니다. 집에서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차 타고 가다가 하고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하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장성과 속도거든요. 속도. 졸속. 저는 졸속을 좋아합니다. 졸속.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은 뭔가 좀 단순화해야 돼요. 편집도 단순화하고 조금 거기에 서투고 미감적으로는 안 맞는 거 있더라도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만 80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바쁘게 스피드 있게 사시는 이유는요? 왜냐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제 그 동년배 분들은 뭐 정원도 좀 가꾸고 여행도 하고 카페에서 차분히 앉아서 차담하고 이런 걸 또 즐기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아마 수십 년 동안 제일 의미 있는 그리고 때로는 충격적인 기사가 생산된 데가 한국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6.25부터 11.6 사건, 12.12 사건, 또 최근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까지 그럼 이거를 구경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기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해피엔딩이에요. 이번 나는 계엄 사태도 이번 선거로서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 좋은 구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는 또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제일 앞자리에 앉잖아요. 그런데 관람료를 내고 앉아도 앉아야 할 자리에 거기 앉아서 글 쓰고 해가지고 나중에 월급도 받고 책도 쓰고 유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능력에 과분한 직업이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게 저로서는 행운이고 좀 미안한 느낌도 있죠. 네, 그 길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뭐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만 그런 호기심 또 취재 현장, 취재 건과 늘 함께하면서 분석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은 속성이 특종을 추구합니다. 특종 욕심. 저는 지금도 특종 욕심이 있고. 나만의 다른 것. 특종하면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자가 특종 욕심을 잃는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신기록이나 메달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동 못 하잖아요. 기자가 기자 특종 욕심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기자가 아닌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은 옛날 그 고등학교 막 동창들도 계실 거고 같은 연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만나면요. 제가 1945년생인데 태어날 때 인구가 54만 명이었어요. 그때 영아 사망률이 10명 태어나면 3명이 죽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1945년생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반이고 죽은 사람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 만나면은 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덤으로 산다 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가만 만나보면 반 정도는 자기가 아프든지 부인이 아파요. 어떤 경우는 두 사람이 아프면 큰일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제 건강해 보이시고 또 역시 현역으로 이제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조갑재 선생님, 조갑재 기자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였죠. 그거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도 있었고 이래서 여러 차례 이제 여러 뉴스 매체에도 등장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새삼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초대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지난 12월 3일 얘기부터 좀 한다면 그때 어디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났다. 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지인이 전화를 걸어봤어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지만 저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가짜 뉴스가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그래 화면을 딱 트는 순간 그때는 비상계엄령 선포문을 읽은 직후였어요. 딱 첫 자막이 하나 떴어. 한동훈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속보로. 그게 제일 먼저 떴어요. 제일 먼저 뜬 걸 보고 화면을 켜니까 막 시민들이 몰려가고 그래서 그 순간에 그다음 제가 계엄 선포라는 그 뉴스를 금방 올렸습니다. 한 30분 뒤에 올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올릴 때는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고. 오늘 중으로 비상계엄령 해제될 것. 왜냐? 여당 대표가 반대를 하고 또 시민들이 몰려가고 하니까 이거는 뭐 오늘 밤중에 틀림없이 해제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별 긴장감 네. 없이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도 즉각 반대. 예. 이재명 대표는 긴급 라이브를 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라이브를 하면서 네. 자중해서 네. 유튜브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시민들 모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아주 신속하게 네. 대처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때 이제 기자의 직감으로 이거는 윤석열이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 순간 모든 오늘날의 윤석열의 운명이라든지 조기 네. 대선이라든지 네네네.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강력한 당선 가능 네. 인물로 떠오른 것은 다 그 순간에 결정이 됐고 네. 그 순간에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보고 그 순간 느꼈던 게 지금 지난 6개월 동안에 그냥 실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네. 8대 0으로 탄핵이 되고 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은 네. 뭐 아주 대패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네. 바로 12월 4일 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했던 정보 아닐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그러한 비상계엄 조치를 그날 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등장한 이후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 네. 10일 뒤에 했던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건물로 옮긴다는 결정. 네. 아무런 법률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 네.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면서 청와대에 대해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라고 네. 하는 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선 반대한민국적 결정이거든요. 네네네. 그 청와대에 계셨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고민하면서 네. 나라를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근거로 네. 제왕적 권력이라고 하느냐. 제왕적 권력이라고 하면 다 아들한테 권력을 넘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네. 건국 대통령은 망명하고 건대화 대통령은 그 총 맞아 돌아가시고 한 그 판인데 네네. 현대사를 부정한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국방부로 옮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로 네. 옮긴다는 게. 그리고 이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은 그 동선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네. 꼭 같은 컴파운드 안에 집무실과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분리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걸 길을 쓰고 막아야 할 보수 언론과 네. 보수 지식인들이 박수부대로 변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네. 저도 뭐 글 쓸 지면도 있고 유튜브도 하지만은 이건 특별히 내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문화일보 그 사설문 밑에 제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 내 돈 내가 광고를 냈습니다. 네. 역사적 지금 과오를 범하고 있다. 네. 특히 제가 걱정했던 것은 거기는 개괄지고 뒤에 네. 북한산처럼 어떤 공중공격을 막을 만한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거기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있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네. 어디서 미사일 한 방 때리면 같이 가버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네네네. 뭐 그런 걸 했는데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네. 그다음에 2022년 7월에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한다는 사람으로 네. 몰아가지고 유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몰아내는 걸 보고 이걸로 나는 정치적으로 이거 끝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다 기록을 남겼어요. 네, 네, 네. 왜냐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아주 위태롭잖아요. 0.73%포인트 차이로 됐는데 네. 그 지지 기반을 만든 사람이 이준석의 대전략인데 여가부 폐지 그리고 세대 교체론으로 네. 해가지고 젊은 사람 그리고 중도층을 네. 묶었는데 이준석 후보를 이준석 대표를 그런 식으로 몰아내는 즉시 지지율이 50%에서 2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 구조가 작년 총선까지 계속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보다 결정적인 것은 작년 2월 6일 발표했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네. 그건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의사가 모자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OECD 통계를 몇 개만 인용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네.
그런데 그게 의료 대란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게 지난 총선의 가장 큰 패인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저는 이게 총선에 네. 한때 그게 여론에 플러스로 작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작년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과반수 제1당 될지도 모르겠다는 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아주 짧은 시간에. 저는 그때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봤어요. 아하. 대패한다고 봤어요. 네네. 그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유턴을 해야 될 텐데 계속 네. 밀어붙였잖아요. 아하.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부른 직접적인 동기는 의료 대란, 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한덕수 그다음에 이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하등 브레이크도 걸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관료적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타성으로 네.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수치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큰 실패냐면은 네.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려가지고 매년 의사 수를 2,000명 늘리겠다고 하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문의 배출이 이번에 2,500명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일반 의사 배출도 한 2,500명이 줄었습니다. 5,000명이 줄었어요. 네. 2,000명 늘리려다가 5,000명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적자로 도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근보재정 3조를 땡겨가지고 썼잖아요. 네. 그리고 초과 사망자, 응급 환자,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 못 받아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네. 지금 통계마다 다른데 수천 명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글 쓰거나 이제 방송할 때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탄핵감입니다. 그 헌법 여러 가지 위반을 많이 했다고. 네. 그러다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 선포가 나오니까 네. 제가 예측하고 예상했던 대로 그냥 굴러가서 저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퀴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 해왔고 네.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했고 근데 그것만으로 또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왜 결국은 했을까요? 비상계엄은? 겉으로 내세운 것은 반국가 세력 집결과 네. 부정선거를 말하자면은 밝혀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명분이라고 보고 네. 실질적인 이유는 네. 김건희 씨 보호가 아니냐 하는 추론을 합니다. 추론이죠. 예. 그거는 앞으로 네. 언론이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과 이제 또 수사가 계속 되겠죠. 수사에서 거기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 종합하고 제가 윤석열 그쪽과 가까운 사람 그동안에 한 수십 명을 만나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진짜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뭐냐. 네. 그중에 네. 단 한 사람도 네. 반국가 세력 척결하기 위한 거라고 답한 사람이 없고 거의 전부가 네. 부인 보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한민국에 불을 질러가지고 네. 보수 세력도 망가뜨려버리고 본인도 네. 저렇게 되고 이건 무슨 맥베스 같은 네. 희곡으로 만들어야 될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우 여러 가지가 부인 관련 의혹이 있는데 네.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극단의 조치를 했어야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목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목표를 주면은 네. 최소한 이 계엄군은 한 3개 사단 정도는 동원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국회도 네. 완벽하게 봉쇄를 해야 되고 아니 반국가 세력은 적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김용현 국방장관이 네. 아니 이러면은 이게 계엄이 됩니까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뭘까요? 그러면 계몽령인가요? 계몽령은 아니니까 다른 네. 의도가 있었다. 김건희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계엄령이니까 이렇게 준비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12월 3일 몇 달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네. 윤석열 정권이 뭔가 계엄을 시도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예 국회에서 그냥. 했죠. 그때는 우리 조갑재 기자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저는 엉뚱한 이야기를 턱도 없는 이야기,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 저녁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이분의 설명은 네. 몇 분의 인사, 강성 인사를 하는 걸 보고 네.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뭐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네, 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은 권력자가 퇴로가 막히면은 부하들 네. 만만한 부하들 데리고 네. 성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문거를 잠그고 농성을 한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고급 정보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나놓고 보니까 그 네. 박선원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 네.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 중에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하고 맞춰보면 꽤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안가에서 예, 예. 모임 같은 게. 조금 고급 정보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래요. 자, 이제 아까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얘기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목도 좀 궁금증이 많아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이었네요.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네. 이제 정규재 TV 대표랑 같이 만나셨는데 이날 만나기 며칠 전쯤 누구로부터 연락이 왔나요? 일주일 전에 우리 정규재 주비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전해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비공개로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처음 드는 생각은 뭐였습니까? 저야 뭐 이승만부터 지난 문재인 네. 대통령까지 네. 그 사이에 두 분 빼고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 윤부선 대통령 빼고 네. 다 책을 한 권씩 썼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로는 최고인 뉴스원이거든요. 네. 아니 기자가 최고인 더구나 특종을 추구하는 기자가 최고인 네. 뉴스원을 만나는 것은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어요. 네. 물론 이렇게 만나면은 뭐 말이 많겠구나 생각했지만은 그건 내가 기자니까. 그래요. 기자가 사람 가리면서 만나면 그 기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바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뭔가 중도 보수로 확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터였는데 아마도 보수 쪽 지인들이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들로부터 아니 만남 자체를 뭐하러 하냐. 그 판에 왜 들어가냐. 이렇게 좀 지적하실 법도 했겠습니다. 그 부담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아무하고도 의논도 안 했고. 예, 그럼 뭐 당연히 만나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네. 아니 이용된다는 말은 그 말 자체로는 이롭게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이용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악용되면 나쁘죠. 네, 네, 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악용될 사람은 아니잖아요. 만나가지고 나눈 이야기 중에서 네, 네. 뭐 근술적이고 네.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내가 글을 쓰면 되는 거고 네. 하고 하니까 또 그 비공개로 만난다니까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마이크 들이대고 하면은 네. 그게 좀 우습게 되지만은. 근데 어쨌든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는데 예. 조갑재 TV 구독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 지지자들이 많을 터인데 혹시 구독자가 좀 떨어진 건 아닌가요?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예, 계엄 사태 이후에 구독자가 상당히 늘어요. 한 달에 한 5, 6천 명씩 늡니다. 아, 그래요?